하고 싶을 때 이렇게 들어오고 나중에 방송을 못 보고 있는 더 괜찮아요. 다 공개되고 있거든요.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운동 잘했습니까? 자, 우리 이진호 교수님 금메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 되겠어요? 사회자가 소개하는 거죠. 너무 땀 맞고 교환해야 돼. 손에 너 저기 씻었어. 네, 가지고 있다가 좀 계속 나왔었는데 계속 나왔어요. 네. 아, 네, 지금 내일 나올 겁니다.
본인이 풀어보시고 이제 그걸 못 써요. 요걸로 이제 자기가 중요한 그거 아니면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내 폰도 없이 들어가면 돈이 안 생겨. 다 있어. 진짜 사람들한테 요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마지막에 이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왜냐면 왜 그렇게 하냐면 이쪽은 너무 어렵어요. 한국은 이거 하려면 정혜원이나 VPN 구독을 언제요? 아이고 여기 보니까 아, 그건 뭐냐면 읽어보셔야지. 그냥 읽어보시고. 출석 체크해 주세요. 안 하신 분은. 나중에 이제 그거 하나하나씩 다 해주세요. 그거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13주차, 아니, 7주차 제13강 강의는 우리 한국열린사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지영 교수님, 우리 오늘 명강의를 해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뜨겁게 박수해 주십시오. 받아도 되죠?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피부미팅 수업의 과정에서 13주차 강의하게 된 박지영이라고 하고요. 식사 중이셔서 강의 결국 나자마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원래 오늘 계획상으로는 누이 장기요양 관련된 내용으로 수업을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결해서 실은 저희 여기 계신 거의 없으시고 또 실제로 시설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실은 다 알고 계실 거라는 전제에서 저는 오늘 연장선 안에서 저희가 앞으로 봐야 할 지향점, 이 누인 장기요양 보험뿐만 아니라 제도뿐만 아니라 노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인용되는 내용 말고요. 그 다음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고민을 해보고 싶어서 오늘 강의 주제를 노년기 어떻게 만족스럽게 살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이 주제 안에 세부 주제로 삶에 대한 주도권에 관하여라고 제가 소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일단 삶에 대한 주도권이라는 말을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 삶에 대한 주도권을 이미 다 가지고 계세요. 어떤 맥락이냐? 일단 내가 원하는 곳에서 거주하시고, 그렇죠?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시고, 내가 원하는 음식을 드시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를 들면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결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요. 그렇죠. 나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결정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맥락에서 실은 내가 언제 화장실에 갈 건지 오늘 입고 온 옷만 보더라도 누가 입혀주셨어요? 아니에요. 다 여러분이 결정하셔서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그 다음 얘기고 일단은 내가 오늘 이거 입고 가야겠다고 결정하셨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실은 우리는 현재 삶의 주도권을 죄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불편함이 없다,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전제를 이분법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건강해서 내가 원하는 나의 이 사지육신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건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어르신들 중에서 특히나 요양원이나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셔야 하는 어르신들을 떠올려 보신다면 실은 장기요양으로 오면 맨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런 어르신들의 경우에 그분들은 과연 삶의 주도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겠느냐 이런 고민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랑은 너무 먼 얘기인가요? 아마 1차적으로는 그게 가장 클 거예요. 이 고민을 해보지 않으십니까? 나랑 너무 먼 얘기예요. 왜 일단 나는 건강하지? 자, 두 번째. 이런 주도권에 대해서 나의 자의반, 나의 타의반, 반강제적으로 침해당한 경험이 여러분들이 현재 거의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권,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권리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불편함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사실 이런 주제를 잡았고요. 연결해서 오늘 저는 세 가지 소주제를 세 가지를 다루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요양원에 존재하는 세 가지 역병. 역병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너무 끔찍한 거죠. 그렇죠? 실은 역병은 지금 우리 유행하는 코로나처럼 코로나보다 더 치명성이 높은 전염병들 우리 통상 전통적으로 역병이라고 해왔어요. 여러분 아시는 전통적인 역병 어떤 거 있으셨어요? 장태균. 장태균, 홍역 이런 거 같아요. 뭐예요? 걸리면 죽을 확률이 반 이상 되는 거. 맞아. 근데 코로나 그래도 조금 반 이상 되지는 않으니까 조금 나아지고 있는 중에 있지만 어쨌든 코로나도 역병 중에 하나는 맞아요. 그만큼 무서운 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요양원 안에 있는데 몇 개가 있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가 있대. 왜 이런 인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략적으로 보고요. 두 번째, 누구나 마지막까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어디서 이런 사람들이 있지? 예를 들면 정말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즉 자기 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가 보신 적 있으신지? 그래서 저는 일단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 안에서는 그런 사례를 너무 찾기 어려워서 미국에서 그 유사 사례들을 조금 찾아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오늘 사례 하나, 인터뷰 하나 있기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은 남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요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안에서 어떤 접근들을 지금 막 시도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볼 거예요. 세 번째, 한국의 노인복지 주택이라고 제가 간단하게 썼어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실은 이거 중요한 건 이 안에
밑에 출처에 달아놓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이 책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번역해서 들어온 책이에요. 이 책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 전체 내용을 구성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있는 내용은 이 책의 여기 맨 밑에 있죠? 9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읽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또랑또랑하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급하지 않게 여기 있는 말들을 내가 좀 곱씹어 볼 수 있는 속도로 읽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쪽 그러면 소년 쪽에 잘 보이지 그럴까요? 예,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자, 우리 여기 선생님 지금 뭔가 계속 메모하시려고 하시는데 메모하지 마시고 내 걸로 가져가시려면 일단 들으셔야 돼요. 근데 듣는 것에 더 적극적인 참여는 뭐예요? 내가 읽는 거잖아요. 네, 한번 큰 소리로 좀 천천히 읽어주시겠어요? 난가 싶을 때 나예요. 어려우세요? 네. 그럼 누가 도와주실래요? 선생님이 읽어주겠어요? 예. 좀 크게. 앨리스 할머니는 사생활과 삶에 대한 주도권을 모두 잃었다. 병원 환자복을 입고 지낼 때가 대부분이었다. 직원들이 깨우면 일어나고 목욕을 시켜주면 하고 옷을 입혀주면 입고 먹으라고 하면 먹었다. 할머니의 생각과 관계없이 선택된 룸메이트들이 여러 명 거쳐갔다. 모두 인지능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조용했고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을 잘 수 없게 만들었다. 할머니는 감금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늙었다는 죄로 감옥에 갇힌 것만 같았다. 우리 선생님이 정말 저희 가슴 와닿게 잘 읽어주셨어요. 감사의 박수. 제가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삶에 대한 주도권, 그게 뭐지?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앨리스 할머니 사례를 제가 같이 읽으면서 무엇이 삶에 대한 주도권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체감도를 높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은 내가 이제 일어나고 씻고 옷 입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할 그 주거 공간에서 함께 할 파트너도 이제 내가 고를 수 없는 상태. 근데 이게 언제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느냐? 언제예요, 여러분? 앨리스 할머니처럼 실은 언제예요? 내가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순간, 즉 요양원에 입소했을 때부터 이런 처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볼게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실은 요양원을 만든 이유가 어르신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건강을 더 어떻게 해요? 유지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만든 게 실은 이 노인 요양시설인데 왜 어째서 어르신들이 이런 감정들을 느끼시고 동시에 우리는 이런 어르신들의 간접 체험 때문에 요양원을 두려워하게 됐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일단 이 요양원은 여러분 이 출발했던 그 시작부터가 어르신들의 이런 피드백을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세팅이었어요. 왜냐? 그러니까 요양원 발생 배경 보시면 현대의 요양원이에요. 19세기, 18세기, 11세기 말고요. 현대 요양원은 일단 노쇠하고 병약한 사람이 19세기 구비론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 발달사 시간에 맨날 나와서 그 끔찍한 감옥보다 더 처참했던 구비론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드리려고 만든 시설이 아니고요. 노령에 따른 질병과 장애의 고통을 어떻게 낮춰주고
아니고 건강과 안전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요양원이란 말이에요. 원래 취지대로 만들었으면 앞에 앨리스 할머니 같은 그런 감정들을 갖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고통도 느끼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리스 할머니가 지금 그런 상태에 계시잖아요. 앨리스 할머니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나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자신 있는 분 혹시 계세요? 되게 어려워요. 자신 있기가. 그렇죠? 자, 여기 나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현대의 요양원이나 요양원을 어떻게 많이 생각해요? 두렵고 외롭고 끔찍한 곳이라고 앨리스 할머니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나 나중에 요양원 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앨리스 할머니 사례가 아니다 하더라도 나 나중에 요양원 가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찾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요양원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안전과 간호를 토대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만들어준 곳인데 왜 우리는 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싫어할까? 그걸 지금 보려고 해요. 왜 그러느냐? 이 요양원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시면 간단한 얘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병원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몰려있어요. 그런데 환자만 모인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끝날 때쯤에 이 구비전이라는 시설이 문을 닫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예를 들면 극빈한 노인, 장애가 있는 노인, 질병이 있는 노인들은 다 어디로 가게 돼요? 갈 데가 없잖아요. 병원에 다 몰리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이 병원에 이분들이 몰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들,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저희 지금 현재 요양병원 마찬가지고요. 종합병원에도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신 어르신들 중에 거기 그냥 요양 삼아 계시는 어르신들 실제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몇 년 전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탄원협동으로 해서 이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어마무시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요양원보다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선호하시느냐? 내가 대접받는다라고 누가? 어르신들이 생각하십니다. 어디에 가는 것보다 요양원에 처박힌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두 번째, 일단 병원에서는 죽어나갈 확률이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보다 낮다라고 어르신들끼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요양원과 이 요양병원의 위상이 이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단어 안에서도 보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요양병원이 출발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54년에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환자들, 즉 누구예요? 만성질환이 있는 대다수의 어르신. 여기에 해당되죠? 이런 분들은 어디로? 병원에 계속 노니까 병원 수가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 부담만 늘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따로 빼야겠어.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실은 안타깝게도 요양병원이고요. 그래서 요양원이고요. 이 요양원의 원어, 미국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싱홈이라고 해요. 너스 누구예요? 간호사잖아요. 간호사가 돌보는 집. 그래서 너싱홈을 우리가 번역을 어떻게 했어요? 요양원이라고 한 거예요. 이 얘기만 듣고 본다면 요양원은 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을 포함한 유사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 곳이잖아요. 즉 의사가 많이 필요해요? 많이 안 필요해요? 많이 안 필요해요. 말 그대로 침대 있고 새끼 밥 먹이고 위생관리만 좀 해주고 이런 것들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공간. 그게 바로 뭐예요? 요양원이라는 거예요. 요양원은 태생 자체가 이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까 앨리스 같은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나의 어떤 삶을 주는 것 되게 소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거주하고 있는 요양원에서 보장받기가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요양원을 살린 목적이 뭐다? 간호와 보살핌, 다른 말은 뭐예요? 의학적 요소만 포커스를 둔 시설이 바로 요양원이에요. 그러니까 요양원은 여러분 어떤 거에 주로 관심이 많겠어요? 다 필요 없어요. 어르신이 이게 맛있냐 없냐 이런 것들은 성과지표가 안 되고요. 일단 낙상을 했냐 안 했냐, 욕창이 생겼냐 안 생겼냐, 기저귀 제때 갈아줬나 안 갈아줬나,
우리 출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까 앨리스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주도권이라는 맥락의 내용들이 요양원에서 담기가 참 쉽지 않은 구조겠구나라는 걸 저희가 미루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린 내용은 요 같은 내용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실은 아까 말씀드린 거 요양원에 존재하는 세 가지 역변 이런 세팅에서 내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뭔가 막 먹고 싶고 뭔가 막 활동해보고 싶고 누구랑 얘기해보고 싶고 이런 뭔가 하고 싶다 욕구 같은 걸 갖기가 쉬울까요? 건강한 어르신 이런 욕구가 있는 어르신들도 이런 시설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는다면 예, 무력감, 무료, 외로움 이런 것들 일상적으로 체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대다수의 요양원들에 있는 이 역병 세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명력을 가진 삶, 그걸 우리가 주도권이 있는 삶이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요양원의 운영 철학 그리고 운영 가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노후의 삶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가져온 외국 사례가 있는데요. 누구나 마지막까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데 노인복지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지향 말고요. 지향 앞으로 가야 해요. 그거를 이 사례가 딱 적합해서 가져왔다기보다는 우리도 저런 순서대로 우리가 다 함께 노력을 하면 아까 말했던 앨리스 할머니가 원하시는 그런 것들 그게 실은 아까 말씀드린 곧 내가 원하는 것들하고 딱 일치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 그대로 완성형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래서 실은 이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이 책에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노인이 살고 싶어. 그런데 뭐예요? 자립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살고 싶은 그런 주거시설. 그게 어떤 거지? 라는 것과 관련해서 몇십 년간 계속해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해보는데 그 가운데 저희가 좀 벤치마킹하면 우리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사례가 그 피터 샌모 플레이스라는 이거 그냥 시설 이름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아파트 이름이에요. 뭐처럼 뭐 자이, 뭐 레미안 이런 것처럼 아파트 이름인데 피터 샌모 플레이스라는 사례를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우리 요양원은 설립 목적을 어느 정도는 다 달성을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입원실을 비웠잖아요. 그래서 요양원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부의 재정 부담은 병원에 계실 때보다 줄어들었죠. 목적 달성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요양병원하고 종합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못 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강구하고 있어요. 왜? 이 재정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의사 한 명 쓰는 것과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한 명 쓰는 것과 단가가 어디도 못한 이건 뭐 계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실제로 이런 맥락에서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건 맞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 저희도 현재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관련된 특히나 이 치매가 있으신 가족 구성원이 계신 경우에 이 돌봄과 관련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커버해주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네? 80%요? 85%요? 시설은 80%? 네. 재가족은 85%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비용의 85%. 비용에. 전체 비용. 그럼 이렇게 여쭤볼까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이 등급이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1등급부터? 모든 인지지원 등급. 예, 인지지원 등급까지 있죠. 그 중에 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등급이 위에 있는 1, 2등급이에요. 그렇죠? 이 1, 2등급이 전체 요양보험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은 몇 %인지는 혹시 아세요? 10%가 안 돼요. 비용의 80%는 국가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그 10%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누구 부담이에요? 이 돌봄이. 이게 가족 부담이에요. 그래서
간병보험 같은 거 왜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혜택을 받는 자의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대를 가지고 온 거고요. 그리고 전국에 저희가 이 가족 부담이라는 맥락은 실은 여러 가지 실은 그 사회 문제랑 연결되는데 가장 심각한 건 실은 노인 자살이에요. 제일 난감한 게 그거죠. 제가 옛날에 현장에 있을 때 그 했던 사업 중에 여기 나오지만 뒤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 심적 부검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부검 언제 해요? 부검 자연사에 있을 때 부검 하나요? 아니에요. 뭔가 원활하지 않게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뭐예요? 자연사 하신 게 아니라 사고사가 돌아가셨다고 의심될 경우에 우리가 부검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검은 통상 어디에 해요? 몸에 하죠. 신체적 부검을 하죠. 근데 제가 연구했던 건 심리적 부검이에요. 뭐예요? 돌아가신 분이 왜 돌아가신 여러 방법 중에 자살을 걸 선택해서 돌아가셨지? 그걸 파헤쳐보는 거예요. 사후에. 그래서 부검인데 심리적인 맥락에 자기 유인을 찾아보기 위한 부검이다라고 해서 심리적 부검이라고 하는데 실은 이 가족 돌봄이나 재정적 부담이 특히나 어떤 노인 부부만 있는데 그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에 자살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높거든요. 그런 맥락들. 어쨌든 현재도 지금 가족 돌봄 부담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런 맥락 안에서 요양원이라는 이 보조적인 시설은 이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고 있다라는 일정 정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빈곤한 노인분들, 빈곤한 노인분들이 어쨌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맥락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요양원을 원치 않고 있잖아요. 시설형 요양원을.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온 두 번째 얘기가 이 피터슨 컴플레이스 사례에서 우리가 왜 이 사례를 보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짧은 글이에요. 이것도 제가 이 책에 130페이지에서 인용을 해왔어요.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어느 분이 한 번만 읽어주실 수 있나요? 예. 낭낭한 시를 읽는 윤 교수님께서 낭낭한 목소리를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좋아요. 네, 피터 샌본 플레이스의 사례. 치료만이 전부가 아니다. 셀리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한 것은 직원들의 무관심한 태도였다. 그들은 루 할아버지가 삶에서 관심을 기울여 온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곳에 옴으로써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전혀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은 심지어 그런 방면에서 자신들의 무지함을 인정하려 하지도 않았다.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어시스트 리빙,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할아버지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걸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 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삶에서 할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와 기쁨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태도는 잔인함보다는 뭘 이해해서 나오는 것 같다. 그러나 톨스토이가 말했듯 그 둘이 결국 뭐가 다르겠는가? 감사합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그렇죠? 지금 요양원에 계신 할아버지를 보는 손녀의 입장에서 관찰한 내용하고 자기 감정을 정리했어요. 근데 앞에 셀리 할머니, 그러니까 앨리스 할머니 얘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뒤에 페이지를 볼게요. 이 피터센보 플레이스는 그 1983년도에 미국의 한 주에 요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어떤 아파트냐면 여러분 그 독립생활이 가능한 저소득층 노인들이 입주하실 수 있는 아파트예요. 우리나라도 이거 비슷한 거 있는데 뭐 있죠? 연금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거고요. 이따가 소개해드릴 최근에 만들어진 2015년도에 그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도 공공실거주택이라는 걸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실제로 예를 들면 생각 안 나는데 성남 유래에는 이미 생겨서 입주해서 거주하시고요. 광교가 지금 올해 2월달에 입주자분들을 모집을 했어요. 2015년도에 법 개정됐는데 실제로 한 올해 걸렸어요. 실제로 되는 거.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하지? 요거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자, 당연히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만든 아파트니까 돈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게 정부에서 나왔어요. 정부에서 나왔고, 운영 목적은 저소득층 노인의 주거 지원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서비스를 안 해요. 우리는 뭐만 할 거예요? 집만 줄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은 자기 생활이 가능하신 어르신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한 명이 나와요.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 소셜에도 그렇고 저희 학생들 만날 때도 그렇고 사회복지는 사람 한 명의 힘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은 저희가 뭐 돈도 많고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러면 힘을 받아서 더 크겠지만 빨리 현재로서는 사회복지사 한 명의 힘으로 운영될 수 있는 유일한 세팅이 아닌가 싶은데 그 한 명이 바로 누구냐?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제키 칼슨이라는 관리인이세요. 그러니까 약간 센터장님 같은 분이세요. 이분의 관리 철학은 뭐냐? 어르신들이 원하기만 하면 영구적으로,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데 나갈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는 거죠. 영구적으로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주, 여기서 계속 살게 해야 돼요. 이 아파트에서. 그걸 이 사람이 원하는 거였는데 볼게요. 자, 어르신들이 일단 입주하실 때도 어르신이었잖아요. 이 얘기는 뭐 최소한 만 60세 이상 되신다는 조건이겠죠. 저소득층이실 거고 이런 어르신들이 입주를 했는데 이 어르신들이 한 해 두 해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주하실 당시에 건강 상태보다는 당연히 좋아지기가 어려워지겠죠. 예. 우리 다 노화되면 생기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도 생기실 거고 그래서 입주민들의 나이가 들어가자 이 칼슨이라는 센터장이 어떤 일을 했느냐. 1단계 집안일을 하는 데만 도와주면 일단 지금처럼 사시는 건 가능하겠다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역 알선업자를 통해서 가사도우미를 구했어요. 구해가지고 빨래, 청소, 장보기동을 도와줬어요. 요것만 했더니 요양원 안 가고 자식한테 부담 안 주고 계속 내 집에 살 수 있더라. 2단계. 그러다가 일부 주민들이, 즉 일부 어르신들이 이제 이 아파트에 사시는 몸이 너무 노쇠하게 되었다. 즉 노화를 많이 이제 겪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움들이 필요하게 됐느냐? 물리치료사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긴 지금 사업비도 없고 정부에서 돈도 안 주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물리치료사를 불러서 지팡이와 보행 보조기 등을 제공하고 신체 강화 운동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어디서? 여기 아파트에서 한 거예요. 예, 어디서 하겠어요? 아파트에 뭐 공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로비 같은데 이런 데서 하셨겠죠. 그게 2단계였어요. 3단계. 여러분 카테타 아시죠? 저희 엄마도 하셨는데 심혈관 같은 거 막히면 혈압으로 틀어주시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약간 늙혀주는 거. 그런 거. 체내에 삽입해서 뭐 이제 카테터가 아닌데 이거 뭐죠? 이거는 갑자기 생각나는 심장이 갑자기 해주는 거. 스탠드 맞아요. 이거 스탠드. 카테터는 소변 잘 원활하게 안 나오실 경우에 돈을 뽑아가지고 도와드리는 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전엔 그냥 나의 어떤 그 신체적인 리듬에 맞춰서 생활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해지실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는 상태잖아요. 예, 이런 상태에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피부 상처 치료 등의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주민들 중에 계속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칼슨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보세요. 정기적으로 간호사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 있는 의료 서비스 시스템 중에서 방문 간호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 제도를 활용했다 이 얘기예요. 어르신한테 추가적으로 돈을 받거나 센터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납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제도를 알아보고 찾아내서 연결했더니 어때요? 이때까지도 어르신들이 소변을 꽂고 있지만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시간이 흐르면서 주민들 중 한 명이 알츠하이머병, 즉 뭐예요? 치매 단계에 들어서신 거잖아요. 이 단계 진단을 받았어요. 자, 그 어르신이 한 2년 정도 이 아파트에 사셨는데 라고 카슨이 얘기를 하죠. 하지만 병이 진행되면서 결국 우리 진영 밖에 도움이 필요해졌다. 지금 무슨 말이냐? 24시간 누군가 돌봐야만 어르신이 안전과 건강을 담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칼슨이 생각해요. 이제 한계에
아파트에서는 혼자서 사실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면서 어르신을 요양원으로 보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제 고민하는 이 상황에서 칼슨이 어떤 자원을 연결하나 보세요. 네. 자, 칼슨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어디서 일을 했냐면 비영리 재단인 큐어 알츠하이머 펀드라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기관 이름부터 저희가 냄새가 나요. 펀드. 돈 있는 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샌본 플레이스의 최초로 야간 직원을 고용해서 돈을 어디서 받아요? 몰라 이 펀드에서 돈 받아다가 직원을 우리 관리소 아파트 관리소 사무소 같은 데 하나 배치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까 그 할아버지 알츠하이머병 진단 받으신 할아버지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어떻게 해요? 직원이 할아버지 댁에 가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할아버지는 이 직원이 있는 한은 원래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죠. 즉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고 유지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 사적으로 어르신들이 지금 막 돈을 막 크게 지출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기존에 있던 제도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제도권에 들어온 내용은 아니지만 이게 비영리 기관들의 자원들을 끌어다가 그냥 저소득층 어르신들 아파트에서 육교한테 넘어갈게요. 10년이 흘렀어요. 아파트 개소한 지. 예, 이쯤 되니까 이제 자 샌본 플레이스에 계신 어르신들 70분 중에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어르신이 몇 명밖에 안 돼요? 13명.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25명의 어르신은 식사나 장복의 도움이 있어야만 여기에서 사실 수 있는 거고 35분의 어르신은 일상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하루 24시간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 피해가 있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샌본 플레이스라는 아파트는 여러분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그냥 아파트일 뿐이지 요양원, 요양병원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저소득층 어르신 아파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10년이 흐른 후에 어쨌든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밖에 안 됐지만 칼슨이라는 이 관리 센터장님 덕분에 어르신들이 어떻게 해요? 네, 병원에 의탁하지 않고 요양원에 의탁되지 않고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지금까지도 영위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자 기존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 이런 저소득층 아파트 우리나라의 그 임대 아파트랑 이 피터 샌본 플레이스는 뭐가 다르냐? 결과적으로 이 몇 가지 안 되는 서비스들을 연계해서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간에 어르신들이 내 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지막으로 끝까지 살도록 이 집에서 끝까지 살도록 돕겠다라는 이 원장생의 한것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고 계속 정주행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선생님이 뒤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살고 계시는 루스벨 할머니라는 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해서 할머니가 지금 굉장히 많은 장애가 있어요. 일단 할머니 연세가 85세. 이 아파트에서 11년째 거주 중이시래요. 어르신 장애 현황 한번 볼까요? 울혈심 부전과 만성 폐질환 때문에 산소가 늘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호흡기 끌고 다니시겠죠? 관절염 있으시고 불안정한 당뇨 합병증 4년 동안 걷지도 못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혼자서 아파트에 혼자 사실 수 있는 상태는 아니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들을 연결해드리고 지원해드렸더니 할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할머니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규칙적인 일상에서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는 어르신인데 내가 원하는 거 일단 느긋한 아침 식사. 이건 내 집에서만 가능하죠. 여러분 혹시 친구들하고 가을에 단풍놀이만 가도 3명만 모여도 내 패턴으로 식사를 할 수가 있나요? 네, 친구들 분위기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늦게 먹으면 늦게 먹어서 뭐라 해. 빨리 먹으면 너무 빨리 먹는다고 뭐라 해. 그렇죠? 네, 할머니가 원하는 건 하나였어요.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그게 가능하고요. 두 번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늘 들을 수 있고 근데 이것도 취향 따라 달라요. 세 번째, 로비에서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잠깐이라도 수다를 떨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양원에 계시면 이거 가능한가요?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책 보거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하셨는데 지역자원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연계해서 DVD 빌려다가 그리고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럼 모든 프로그램에 할머니가 항상 참여하신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고 원하는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러면 아까 요양원의 3가지 역병, 무료함, 외로움, 무력감 생길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신을 아시잖아요. 다리가 좀 불편해서 걷지 못하는 것과 이 나머지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건 실은 연결되는 맥락은 아니에요. 뭐예요? 등골은 아니라고, 는 아니라고.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내가 걷는 게 좀 불편하거나 좀 질환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포기해야 한다가 같은 가치를 갖지 않잖아요. 그게 지금 가능한 상태잖아요. 네, 그런 거. 그래서 원하시는 시간에 모임도 가지시고, 물론 여기 저는 이거 너무 좋아서 가져왔어요. 금요일 점심 외식 모임을 좋아하신대요. 그런데 4년간 못 걸으셨으니까 대소변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직원이 막 많이 상주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그냥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원들이 할머니 나가기 전에 성인용 기저귀 3겹들을 입혀드는데요. 그런데도 보세요, 여러분. 성인용 기저귀 3개를 입고라도 금요일 점심 모임을 가고 싶은 욕구가 있으신 거고,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삶의 가치라는 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실은 이런 게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 작은 거 하나를 실제로 하는 거. 네. 그런 맥락에서 실은 이 피터슨 플레이스 샘플이 저한테 너무나 크게 와닿았고요. 이건 조금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께서, 루시 할머니께서 늘 소금을 넣지 않은 온더럭스 마가리타라는 술을 즐기신대요. 근데 아까 보셨죠? 만성질환이 있으시잖아요. 이 술이 당뇨병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계속 드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할 때 한 잔씩 하셔서 나의 긴장을 완화하시고 이때 행복감을 느끼신다는 거잖아요. 요양원에 계신다면 이거는 가능할까요? 예. 어떤 요양원에 있는 직원도 부담감 때문에 이런 걸 도와드릴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즈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우리가 나의 마지막의 순간이 가까워올 때까지 나의 삶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계속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현재 우리 어르신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나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어르신들 입장에서 지금 현재의 어떤 이런 요양원을 운영하는 철학이나 방법이 정말 적합한 것인가. 이런 고민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보여드리기 전에 실은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기요양 현대 실체를 좀 보여드리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거보다는 피터 샌본 플레이스를 봤으니까 우리도 좀 대안적으로 비슷한 거 좀 가져가서 공유해드리는 게 나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요양에도 그 한 개는 네이버만 치면 진짜 한 1,100개씩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접근하기가 쉬우시고, 요거는 저도 실은 좀 많이 찾아봤어요. 많이 찾아보고 가져오면서도 이게 좀 그 균형을 유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될까 좀 고민을 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 3번째 주제가 한국의 노인복지주택,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의 삶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어떤 그 공간으로서의 주거와 그 주거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안전과 건강을 어떻게 다잡을 거냐 라는 시범 사례예요. 시범 사례. 지금 이렇게 다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지금 지자체별로 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일단 기본 틀을 말씀드릴게요. 국토해양부가 일단 이 주거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나라의 전체적인 기획을 다 하시는 부처잖아요. 국토해양부에서 노인 주거복지망이라는 걸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되게 작게 보이실 텐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연구임대 아파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연구임대 아파트.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이시면서 생계의료 수급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 우선순위예요. 그 주택권은 유공자나 위안부, 학부모가족, 북한인사 주민, 장애가 있을 경우에 우선순위를 차등하겠다. 이런 대상, 이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연구임대 아파트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가장
살지만 저렴하게 샀습니다. 저소득 어르신들께서는 단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는 아까 말씀드린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구임대 아파트에서라도 살려면 자립생활이 가능한 건강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어디 가겠어요? 정해져 있죠. 네.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방 빼서 어디로 가? 시설로 가셔야죠. 요양원이나 뭐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NSRB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우리가 잇따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안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공공실버 연구 임대주택이에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공공실버 주택. 아무도 안 들어보셨어요? 그럼 오늘은 제가 아는 척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 공공실버주택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에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이걸 만들어 볼 수 있는 근거를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요. 현재 수원 강교에 150가구, 위례 신도시에 164가구, 이렇게 해서 전국에 1,200가구 정도가 요런 이제 공공실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분양이 되는 거예요. 분양이 되는 건데 얘는 제가 뒤로 가서 다시 앞으로 올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지을 때 여러 동을 짓잖아요. 그 동 중에 하나를 뽑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민간에서는 아파트 단지, 그 매매한 같은 아파트 단지 지으실 때 한 동만 뭘 만들어요? 임대 아파트 단지, 임대주택을 주잖아요. 그 한 동에 1, 2층은 복지시설을 넣고요. 3층 이상부터 주거시설을 넣는 거예요. 뭐랑 비슷해요? 그 우리 주택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1, 2층에 상가주택 있고 2층부터 주상복합. 그렇죠. 빈거예요. 주상복합 같은 형태인데 1, 2층에 그 상업목적인 상가가 아니라 뭘 넣는다? 복지시설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수원 강교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일단 자격기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고 요건 아직 지금 그 분양 입주자를 모집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있는 게 바로 이 위례예요. 위례는 이미 다 아파트가 지어졌고요. 실제로 요 세팅에 있는데 저희 학교랑 제가 작년에 협약했던 기관 중에 하나예요. 어디냐? 성남 위례 종합 사회복지관. 여기 이게 지금 위례 안에 있거든요. 위례 안에 있는데 이 성남 그 위례 종합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노인 전용주택 밑에 1층에 있어요. 1층에 있고요. 그 위에가 다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 임대아파트예요. 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지관에 예를 들면 그 여가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 물리치료 서비스, 그리고 여가도 하고 취미도 하고 교육 서비스도 하잖아요. 그게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1층에 있어요. 예, 두 번째,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어떤 서비스 하냐면 생활지원사 파견 서비스도 해요. 예를 들면 아까 어떤 거예요? 가사나 장복이나 운행 업무 같은 거나 병원 가서 대신 약 처방 받아와야 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생활지원사 파견하는 사업을 해서 어르신들이 지금 이 집에 사시면서 요양원 안 가시면서 계속 그런 서비스들을 누리시면서 계속 거주하실 수 있어요. 그게 성남 위례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에요. 운영 중인 사업이고 운영 중인 사업인데 제가 여기 간단하게만 가져왔어요. 일단 공공실버 영구임대주택이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과 복지관이 함께 설치해서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이고요. 자, 현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이 주로 이 세팅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1, 2층은 복지시설, 생활시설 중에서는 식당. 실은 제일 어려운 게 의식주 중에 먹는 거잖아요. 왜 하루 3끼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르신들 사우나 좋아하시고 특히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사우나, 오픈형 거실 이런 것들 생활시설들을 1층에 놓고요. 여가시설 아까 말씀드리고 교양강좌나 소규모 영화관 같은 거. 더 중요한 건 의료나 건강관리시설인 물리치료실, 간호사실, 체력단련실을 아예 한동 1층하고 2층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3층 이상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어떤 거주 환경이 있느냐? 복도나 욕실에 여러분 안전바 아시죠? 안전바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욕실. 그리고 또
위기 상황에서 어르신들 동작 감지하거나 위기 상황에 호출할 수 있는 비상 이런 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이 아파트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 키나 체형들을 고려한 낮은 세면대라든가 미끄럼 방지 복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아파트를 만들 때부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안타깝게 이게 공공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입주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입주 자격이 필수 조건이 있고 우선 조건이 있는데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어요. 필수는 연령상으로 65세 이상이셔야 되고 무주택자 세대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으셔야 되고 공공주택 건설 당해지역 거주민 길게 써있지만 광교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 광교 말고 성남 미래에 살고 있었던 거. 그렇게. 그리고 우선순위는 알고 계시는 국가유공자나 보험보상 대상자 등이 먼저 1순위, 2순위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3순위가 전년도 도시노동자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입주를 신청하실 수 있고요. 보증금 얼마나 되느냐?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교는 이번에 공고 나온 거 보니까 2월에 나왔어요. 올해 2월에. 한 250만 원 내외예요. 250만 원 내외의 보증금만 있으면 되고요. 그럼 월 임대료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부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 저는 보수적으로 썼어요. 4만 원에서 6만 원. 광교는 3만 원대부터 시작해요. 한 달 임대료가.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지 서비스, 의료 서비스, 안전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관이 1, 2층에 있는 거잖아요.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라면 요양원에 굳이 빨리 자리 맡아서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죠. 두 번째, 이 1, 2층에 있는 복지시설이 제가 말씀드린 서비스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존에 지금 지역사회 안에 퍼져 있는 사회복지 인프라들을 다 연계해서 하는 기존의 복지관 서비스 그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새로 시설 짓지 않아도 되고 아까 원하시는 그런 삶의 주도권을 유지하시면서 이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사업은 샘플 사업으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성과평가를 정말 잘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갈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죠? 우리가 지금 공공을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넘어가요. 국토해양공고 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 공공지원주택 이런 것들은 네이버에 다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민간분양형으로 갈 수 있어요. 아 갑자기 고기를 막 이렇게 하시다가 눈에 번쩍 뜨셨어요. 내가 갈 수 있는 곳. 자 민간에서 분양하는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게 있는데요. 신청 자격 없고요. 매입, 임대 둘 다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제 주요 서비스는 월별 이용료는 물론 발생해요. 민간이니까 나의 자력에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러분 그 있잖아요. 더클래식 500이나 삼성에서 운영하는 그런 실버타운 한 달에 보증금 빼고요. 관리비만 500에서 600 내는 그런 데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데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 우리 부모님도 들어갈 수 있는 민간 실버주택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여러 개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만 가져왔어요. 광교에 아까 제가 광교에 공공임대 등록도 말씀드렸잖아요. 광교에 민간도 있어요. 아르데코라는 아파트인데 여기는 실평수 그러니까 24평에서 29평 사이에 아파트고요. 여기는 역세권에 있고 가까운데 대학병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 복지관은 없지만 필요하면 건강 서비스나 이런 것도 받으실 수 있게끔 가까운데 만들었고요. 이 아파트 안에 여기가 지금 실버주택이잖아요. 그래서 물리치료실, 의료 커뮤니티, 피트니스 센터, 매점까지 구비하고 있어요. 구비하고 있고 입주 비용은 3억에서 6억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싼 실버타운 정도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서비스들을 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민자에서 많이 시도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최근에 삼성인 레미안 그리고 현대 건설 이런 데에서 이런 실버 주택들을 고급형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같은 일반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지금 해보려고 계속 여러 가지 사업들 추진하고 있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실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드렸던 화두 질문 있었잖아요. 우리 맨 처음에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이고 다행이에요. 실은 여기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기 어떻게 만족스럽게 살 것인가. 다만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내 집에서 라는 맥락 안에서 삶의 주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 맥락 안에서 그런 맥락 안에서 그런 맥락 안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일단 자립생활이 가능한 어르신만 입주할 수 있는 기존의 영구임대 아파트 같은 이런 노인주택이 우리의 대안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 자립생활에 다양한 도전을 갖고 계시잖아요. 질환이든 뭐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든 이런 노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인종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이게 바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 나의 주도권, 나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고 내가 인종을 맞이할 수 있는 내 집에서 방법이 뭐가 있는가? 저는 지금 보여드린 주택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공공임대로 5만 원을 지금 뭐 부양으로 주겠다는데 어르신 수가 몇인데 5만 원 줘가지고 뭐 지금 누구 코에 주겠다는 건지 그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노인주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형 노인복지 정책이 지금처럼 운영이 돼야 되는데 좀 내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시설을 위한 시설이나 복지기관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이 아니라 이런 말씀드린 샘플 플레이스처럼 그냥 지역사회 안에서 내가 사는 집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다 받으면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지향해야 하는 곳이고 실은 그런 상황으로에서 인종 맞이하고 싶거든요. 그런 맥락 안에서 좀 새로운 차원의 관점들을 가져보자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네. 그래요. 이제 미래에 대한 다른 것도 그렇지만 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멀지 않기도 하고 또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이 사회에 우리 어르신 세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에서 종합적으로 아주 좋은 강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박지영 교수님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10분간 휴식입니다. 네, 휴식하시기 전에 잠깐 소개 드릴 분이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를 소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딴 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휴식 시간인데 많은 시간을 뺏지 않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가 인천 동구라는 동네가 있어요. 네, 그 동네에 그 동구 가족센터를 지난주에 의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받은 걸 통해서 학교를 알리고 또 지역사회에 이제 학교의 각종 서비스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동구 가족센터의 센터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여기서 다양한 다문화 가족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양한 강의, 능력, 실력, 재능 이런 것들을 이 기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박미 센터장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요. 저희 학교가 이런 좋은 기관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 저희 입장이나 총장님 뜻은 여기에 수많은 인재들이 있고 좋은 인적 자원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 궁극적으로 어떻게 학교를 홍보할 것이냐, 그리고 학생 모집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거에 좀 포커스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많은 당부를 하셨는데 또 이렇게 명함을 주고 받으면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거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하면 참 좋겠다라는 것들이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21일 날
수요일 날 이전 개소식 청사를 이전한과 동시에 취임식 플러스 또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또 총장님께서 또 오신다 그러셔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천 지역에 사시는 분이나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은 그날 오시면 저희가 따로 방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셔서 또 담소도 나누시고 저희와 연결할 수 있는 게 뭐 있는지 자원을 개발해 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이 오셔서 제안을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인천 동구만의 특색 있는 가족센터,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된 센터예요. 작년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구나. 예, 옛날에 제가 할 때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통합이 돼서 같이 운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좋은 재능들을 저희가 장을 열어드릴 테니까 제안을 먼저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12월이잖아요. 그럼 내년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을 준비하는데 보탬이 된다 그러면 빠른 시일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